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1일 목요일 아침 9시 5분입니다. 어제 미국과 유럽 증시는 보시다시피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호재들이 겹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하나씩 생각해 보자면, 어제 아침에 AMD 실적 발표됐죠. 이게 괜찮게 발표됐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반도체 종목들이 상승을 했다. 당연히 증시의 호재입니다. 또 그리고 BOJ 통화정책회의를 했는데 금리를 인상했다. 물론 이게 정말 호재인지는 조금 좀 놓고 봐야 되긴 되겠지만은 일단 호재로 인식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죠? 또 그리고 어젯밤에 이제 미국 고용 지표들 발표가 됐는데 시장에 좀 우호적이었습니다. 경기 침체는 아니지만은 적절히 약해가지고 금리 인하 기대감을 살릴 수 있는 그 정도 미국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고요. 또 그리고 FOMC 회의 있었죠. 아시다시피 파월 의장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복합적으로 호재로 다 인식을 하면서 시장은 상승 마감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기술적인 요인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술적인 요인들.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금 상승 추세 중에 어떤 추세적인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 중에 한 번 의미 있는 조정이 지금 나타난 거라고요. 그래서 이미 시장은 어느 정도 이런 이벤트 전에 어느 정도 좀 바닥을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고, 이런 것들은 일종의 핑계로 활용이 되면서 어젯밤에 반등을 시도한 것이죠. 그래서 어젯밤 미국과 유럽 증시가 저렇게 이벤트를 가지고 저런 재료를 해서 상승 마감을 했으니까 일단은 조정 끝이라고 일단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조정은 끝났다. 이제부터 조정이 끝났으니까 이제는 어떤 대응? 눌림심 매수, 눌림심 매수, 눌림심 매수, 눌림심 매수. 그죠? 말씀드렸었죠.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이런 약간 흐름들이 달라질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도 지금 조정이 끝난 거니까, 단기적으로 조정이 안 끝났으면 반등심에도 대응이었겠지만, 어젯밤으로 이제 조정이 다 끝났다라고 일단 인식을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눌림심 매수, 눌림심 매수, 눌림심 매수, 눌림심 매수, 눌림심 매수가 될 겁니다. 단기적인 대응, 또 그리고 단기적인 전략도 눌림심 매수 전략, 눌림심 매수 대응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중기적으로도 그죠? 이쯤에서 주식을 사면은 조금 길게 갈 수 있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기적으로도 눌림심 매수 전략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죠? 장기적으로는 시장이 좀 이제 아직도 AI가 비싸다라는 그런 인식과 또 그리고 금리 인상 후반기 또 그리고 미국 경제가 좀 약해지고 있다는 그런 점, 미국 경제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 금리 인상 후반기가 아니고 이제 금리 인하 직전이죠. 어쨌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경기 둔화 등등 해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 중장기적으로 어떤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시장을 긍정적으로만 보기 좀 어려운 때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좀 주의해야 된다. 장기적으로는 언젠가 이제 주식이 많이 오르면 아래쪽으로 후려쳐야지. 혹은 이번에 반등을 시작했지만 얘가 이제 조정이 시작되기 전에 전고점을 넘지 못할 거야라는 그런 생각을 일단 베이스에 깔고는 있어야 될 것 같다고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들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어젯밤 있었던 내용들 좀 하나씩 좀 체크를 해보자면요. 일단은 경제 지표들 몇 개 발표가 됐는데 유로존의 물가 지표는 여전히 좀 높네요. 그죠? 유로존의 물가 지표는 높다. 근데 경제가 안 좋아가지고 유로존은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죠. 물가는 잘 안 떨어지는데 하여튼 경제 자체도 별로 그렇게 안 좋으니 그래서 유로화가 비리비리비리 하는 걸까요? 하여튼 이런 지표가 나왔는데 사실 이제 유로존 지표가 중요한 건 아니죠. 참고적으로 어쨌든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미국 지표들이 중요합니다. 미국 고용 지표가 발표됐는데 ADP 논팜 인플로이먼트 체인지 이게 발표가 됐는데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이게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그런 아주 안 좋은 숫자는 아닙니다. 적당히 고용 시장이 둔화되니까 이 정도 고용 시장 둔하면은 파월 의장이 걱정을 해서 금리를 인하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살리는 적정한 숫자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인플로이먼트 코스트 인덱스 이런 것들이 예상을 하회하는 것도 어느 정도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전반적인 내용들 봤고요. 이제 그리고 나서 몇 시간 뒤에 FOMC 회의가 있었는데 금리는 이제 동결했습니다. FOMC 내용을 조금 좀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FOMC 내용 연준 금리 동결 파월 오늘 인하도 논의했지만 이르면 9월이다. 그러니까 어떤 9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단서를 살짝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시장은 뭐라고 생각을 했냐? 시장 입맛에 딱 맞았던 파월이다 라고 하면서 상승 마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뭐 물론 이제 뉴욕 증시 나스닥이 이렇게 올라갔던 건 파워르장의 발언이 시장의 입맛에 딱 맞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기술적인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AMD 실적 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으로 인해서 엔비디아가 급등한 거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약간 분리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스닥이 올랐다라는 것과 FOMC와의 연관성을 조금 좀 일단 떼어놓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이제 당연히 FOMC 영향도 받았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죠? 근데 사실 생각해 보시면 언제부터 나스닥하고 엔비디아가 FOMC를 신경 썼냐고요? 언제부터 얘네가 경제 지표를 신경 썼냐고요? 얘네는 자기네들 멋대로 움직였습니다. 자기네들 기업의 실적과 앞으로 성장 기대감 이런 것만 갖고 움직였던 게 나스닥과 AI지 FOMC에는 얘네는 원래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젯밤 엔비디아가 많이 오르긴 했는데 이런 점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AI 관련된 투자를 뭐 늘릴 수 있다. 뭐 그런 것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상대적으로 반도체나 AMD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좋았기 때문에 이제 엔비디아가 많이 급등을 해서 나스닥이 오른 거지. FOMC 때문에 뭐 나스닥이 많이 올랐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조금 설명력이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12% 급등했다라고 나와 있죠. 이런 점들 때문에 네네. 어쨌든 엔비디아가 많이 올랐던 거는 뭐 FOMC 핑계를 대기는 조금 전 그럴 수 있다. 설명력이 떨어질 수 있다.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참 메타 실적 발표했거든요. 메타하고 뭐 퀄컴하고 또 그리고 ARM이라고 뭐 그런 회사들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일단 메타 주가가 좋다는 거에 지금 현재 시간외에서 급등하고 있죠. 그죠? 메타가 시간외에서 급등을 하면서 지금 현재 그 나스닥이 한 1%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 그거에 영향 받았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타가 급등하기 때문에 나스닥이 지금 오르고 있고 이런 긍정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 증시도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조금 좀 더 내용을 좀 봐야 되는데, 여기 있는 이런 내용들 보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여기 써 있죠.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고용과 물가 위험에 모두 주의한다. 7월 FOMC 성명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은 예전에 인플레이션이 심각했을 때는, 인플레이션이 진짜 심각했을 때는 원래는 파월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어 했습니다. 고용과 물가 두 마리를 다 잡고 싶어 했는데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각해져 버리니까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급급해가지고 지금까지 고용시장은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어젯밤 FOMC 회의에서 뭐 물론 FOMC 회의 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이제 고용시장도 신경 써야지 이야기를 했는데 어젯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더 강조해서 한 거죠. 이제 우리 다시 옛날의 연준처럼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보겠다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이 말은 그만큼 인플레와의 싸움이 끝나가고 자신감이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인플레라는 숙제가 거의 끝나가니까 나 이제 이것도 해볼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에 좀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듣고 싶은 말 들었다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참 요것도 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재무부가 이 국채 발행 계획 발표했죠, 그죠? 어젠가 이틀 전인가 발표했던 거는 이제 전체적인 그 국채 발행 액수를 발표를 했고요. 어젯밤에는 이제 만기별로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국채를 발행할 것인가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다라 보시면 되겠는데, 이 계획이 좀 안 좋긴 합니다. 가만히 보시면은 이제 단기물부터 장기물까지 얼마나 많은 채권을 발행할 거냐를 보여주고 있는 차트인데, 그런 표인데요. 보시면은 단기물 채권의 발행 비중이 여전히 상당히 높습니다. 장기물 채권 비중이 좀 얼마 안 됩니다. 여전히 단기물 채권 위주로 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은 뭐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연준이 아니고 재무부와 옐런 재무장관이 이 시중의 금리를 낮게 유지시키기 위해서 어거지로 지금 이제 뭔가 시장에 좀 개입을 하고 있다. 이런 걸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근데 보시다시피 2분기와 입찰 물량 동일이라 써 있고 뭐 바이백 일정도 공개했다 돼 있는데, 아무튼 뭐 2분기와 뭐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도 2분기와 지금 크게 딱히 뭐 달라진 건 없거든요. 하여튼 지금 말씀드리는 게
2분기에도 그렇고 지금 단기 채권 발행 비중이 너무나 높습니다. 거의 뭐 8, 90%를 지금 단기 채권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고, 그럼 나머지 10에서 20%만 지금 장기 채권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지금 단기 채권의 비중이 거의 뭐 2008년 금융위기 수준이나 어떤 뭐 거의 금융위기 때 부양책 쓰는 수준으로 지금 단기 채권 비중을 높게 발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3분기에도 계속 이렇게 갖고 간다라고 해요. 이 이야기는 3분기에도 계속 시장의 어떤 금리를, 장기 금리를 낮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좀 어떤 인위적인 정책을 좀 쓰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점이고요. 하여튼 이런 점들 때문에라도 주식시장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좀 바뀔 수도 있고, 또 그리고 당장 미국도 어떤 큰 뭐 어떤 뭐 대선 전까지 큰 뭐 경착륙 이런 거 없이 잘 갈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밑바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뭐 그저 그 트럼프를 대통령에서 뭐 떨어뜨리기 위한, 트럼프의 당선을 막기 위한 뭐 그런 부양책이라고도 약간 정치적으로도 해석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런 점들이 계속되고 있어서 일단 당장은 뭐 특별한 위기는 없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이런 점은 시장이 우호적인데,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단기 채권 비중이 너무 높아갖고 언젠가 이게 정상으로 회귀를 할 겁니다. 아마도 대선이 끝나고 나서 이 부분이 회귀하지 않을까 싶은데, 11월 미국 대선이 끝나고 이게 정상으로 회귀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는 장기 금리가 상당히 많이 치솟을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이런 내용들 좀 우리가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래서 어제 뭐 채권 시장은 네, 어제 뭐 채권 시장, 외환 시장, 주식 시장 모두 FOMC 회의에 굉장히 일단 환호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젯밤 있었던 일들 뭐 전반적으로 다 뭐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파월 50bp 인하는 현재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시면 되겠죠. 50bp 인하를 주장하는 일부 시장 참가자들도 있는데, 제 생각에 50bp 인하하려면은 뭐 금융위기 같은 게 나야 돼요. 지금 25bp 지금 25bp 인하가 가장 적합하다라고 연준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뭐 9월 달에 인하할 것 같다. 뭐 요런 어떤 시장이 기대하는 내용을 어제 파월 의장이 이야기해주면서 시장은 환호했다 이겁니다. 그 참 참고적으로 그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 진행 중인 것도 좀 알긴 아셔야 됩니다. 하마스 정치 최고 지도자가 이란에서 피살됐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어떤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는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금융시장 분위기가 워낙 낙관적이고 그래서 이런 거를 별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또 그리고 사실 뭐 지금 경제에 당장 이런 것들이 미치는 영향이 좀 적기도 합니다. 국제유가에 영향을 좀 미칠 수도 있긴 있는 이슈들인데 이런 것들이, 근데 국제유가 같은 경우도 요즘에 중국 경기가 안 좋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좀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사실 국제유가에도 별로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못합니다. 다만 이제 어제 중국 증시가 반등하고 구리 가격이 급반등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국제유가가 이제 저런 지정학적 리스크와 더불어 가지고 좀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좀 주의는 하자고요. 지금까지는 중국 경기가 안 좋다라는 그런 인식으로 인해서 원자재들이 다 하락을 했는데 어제부터 반응이 나타난 거잖아요. 어제부터 뭔가 변화가 좀 나타나기 시작한 거잖아요. 지금까지 무시되고 있던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원자재나 국제유가 이런 쪽에 좀 한 번에 반영될 가능성도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전쟁 끝난 거 아니니까 참고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심은 좀 필요합니다.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어젯밤 그래서 미국 증시 내용 보시자면 이렇습니다. 다 올랐죠. 어젯밤에 뭐가 올랐나요? 반도체가 올랐습니다. 엔비디아라든가 뭐 이런 친구들이 많이 올라가면서 나스닥이 많이 올랐고요. 그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상승하던 러셀 지수는 어떻게 됐나요? 오히려 상승률이 이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그죠? 금리 인하 기대감을 갖고 움직이고 있는데 FOMC 회의는 어떤 그런 금리 인하 기대감의 정점을 찍는 것일 수 있다. 그렇다면 FOMC 회의 이후에는 다시 나스닥이나 기존에 소외됐던 반도체가 좋아질 가능성을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 그죠?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러셀 지수는 지금 이제 이따 볼 거지만은 전고점 부근에서 전고점 저항을 아직 넘지 못해갖고 비리비리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 탄력이 좀 떨어질 가능성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어요. 하여튼 어젯밤엔 IT 빅테크가 움직였다. AMD가 많이 오르면서 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지출을 많이 늘린다는 이야기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그죠 AI 지출을 늘린다라고 한다면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는 떨어지는 거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돈이 반도체로 간다는 거니까 반도체는 매우 좋은 모습 보였겠죠. 반도체 AMD가 4.몇 프로 어제 실적 발표하고 올랐고요. 엔비디아가 12% 폭등하면서 지난 몇 거래일 동안 하락을 모두 되돌리면서
강력한 상승의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이래서 미국 증시 반도체도 조정이 끝났다 이겁니다. 뭐 투매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었지만은 뭐 투매 이런 것은 이제 없어졌다라고 사실상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조용히 그냥 바닥을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 좀 다 봤고요. 이 기술적인 이야기들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이렇습니다. 자, 이거 S&P 지수죠. S&P 지수 지난 몇 거래일 동안 하락을 한 번에 되돌렸고 5일선도 돌파한 차 해줬으니 좋습니다. 지금 실적 지금 뭐 메타 실적이 발표돼서 좋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있긴 있는데, 아무튼 지금 이 하락이 끝난, 지금 이 조정을 끝낸 첫 번째 장대 양봉이에요. 이런 거 보면서 냅다 계속 올라간다라고 추격은 조금 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말씀드렸다시피 눌림시 매수라는 이야기를 드렸죠. 어디까지 눌림으로 인식하면 될까요? 아마 5일선 부근을 눌림으로 인식하면 될 것 같습니다. 5일선 부근까지 조금 좀 떨어지면 그런 미리 매수한다, 그런 매수한다, 그런 전략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정 끝냈다, S&P가요. 그리고 나스닥도 조정 끝냈다 이겁니다. 나스닥이 좀 불안했는데 한 번에 이렇게 양봉을 보여주면서 몇 거래일 동안 얘도 하락을 뒤집었죠. 의미 있는 매수세 나온 거고요. 그래서 얘도 눌림시 매수가 맞을 겁니다. 막 추격보다는요, 눌림시 매수가 맞겠죠.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장기적인 관점에선 한 번에 지금 121선까지 터치를 하는 강력한 조정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번에 이번에 올라가더라도 얘가 전고점을 넘어가서 막 랠리를 펼치기에는 이제 힘이 좀 역부족으로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반등시 매도 전략,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린 거죠. 러셀 지수는 나스닥과 반도체가 올라가면서 좀 힘이 좀 빠졌습니다. 러셀 지수인데요. 여기 전고점이에요. 여기를 좀처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위쪽이 지금 저항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셀 지수는 아무튼 슬슬 좀 비중을 줄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하고 나스닥이 강력하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러셀은 좀 비중을 이제 적게 갖고 가시는 게 맞지 않겠나.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러셀 지수가 뭐 폭락으로 이어지기까지는 그런 거는 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서야 시장이 좋아지는 상황인데 러셀 지수가 여기서 공격적으로 빠지겠냐고요. 또 그리고 9월달 금리 인하 아직도 안 됐기 때문에, 어쨌든 9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일단 있긴 있기 때문에 막 러셀 지수가 그렇다고 폭락하고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좀 버티긴 버틸 겁니다. 반도체 지수 좀 보자면요. 반도체 지수 이런 모습입니다. 굉장하죠. 의미 있는 투매 이런 건 잘 보여주지 않았지만 하루 만에 이런 상승들을 다 되돌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 눌림시 매수가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곧바로 막 올라간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이 변동성이 극심합니다. 어제 하루 만에 7%가, 거의 8%가 오른 거예요. 반도체 지수가. 이런 거 굉장히 변동성 심하기 때문에 아무튼 어쨌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눌림심에서 더욱더 차분하게 뭐 하실 거면 차분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얘도 어쨌든 중요한 건 조정은 끝났다 이겁니다. 변동성 지수들 좀 볼게요. 변동성 지수를 보시면은 이런 모습이에요. 좀 많이 안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이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니 변동성 지수도 어쨌든 양봉을 보이고 있고 아래 꼬리를 좀 달고 올라오고 있긴 있는데, 어쨌든 단기적으로 좀 고점을 만든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선 그저 말씀드렸죠. 주식은 이제 눌림시 매수다. 눌림시 매수. 눌림시 매수. 얘도 사실 아직 좀 덜 죽었을 수 있습니다. 한 번쯤 꿈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빅스는 반등시 매도, 반등시 매도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좀 시장이 좀 안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나 한 번 더 올라오더라도 위쪽에 저항들을 이제 한 4, 5거래일 누적시켜 놨기 때문에 뭐 특별한 악재가 갑자기 등장하지만 않으면은 이제 시장은 안정을 좀 되찾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근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도 이벤트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밤인가? 오늘 밤에는 영국 중앙은행의 기준 금리 결정이 있고요. 영국의 통화정책 회의가 있고, 그리고 오늘 밤에도 뭐 보시다시피 제조업 PMI들, 미국 제조업 PMI들이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저기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발표가 되네요. 페드 GDP 나오가 발표가 됩니다. 오늘 밤에. 오늘 밤도 중요한 거 많아요. 근데 이제 여기엔 아직 안 나와 있는데 사실 금요일 날 발표되는 미국 고용 지표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애플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아마 실적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을 겁니다. 제 구체적인 날짜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아직도 중요한 이벤트들이 좀 많이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미국 증시 마감한 거 보고서야 야 이제 조정이 끝났습니다라고 이제 오늘 처음으로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세계 증시의 조정이 일단 끝났습니다라고 오늘 아침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지금 이제 조정이 또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지난번 이 강력했던 하락의 기운이 조금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근데 여기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논판 페이롤스 또 그리고 뭐 실업률, 언임플로이먼트 레이트, 뭐 애플 실적 발표 등등등 중요한 이벤트들이 아직도 예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재료로 해가지고 얼마든 한 번쯤 쿵 하면서 좀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쯤 쿵 하고 시장이 좀 또 하락을 할 때, 그럴 때 이제 주식을 매수하는 게 좀 중기적으로는 좀 그런 게 좀 괜찮은 대응이 되지 않을까. 어떤 단기나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런 게 좀 그런 게 좀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냅다 지금 주식을 올랐으니까 이제 조정 끝났으니까 무조건 주식을 따라서 산다. 공격적으로 주식을 산다. 이거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일 것 같아요. 변동성 지수를 봐도 한 번쯤 뭐 더 튀어 올라도 이런 상황에서 한 번쯤 더 튀어 오를 수도 있는 것도 있고, 물론 이제 지금 상황에서 얘가 이렇게 확 올라가는 그런 툼에 어떤 그런 주식시장의 툼에 이런 가능성은 많이 낮아진 겁니다. 이제 거의 안정됐어요. 몇 거래일 동안 저항 누적시켰기 때문에 이제 뭐 시장의 툼에 이런 거는 거의 없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조금 차분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유럽 증시 좀 잠깐 볼까 하는데요. 유럽 증시를 보시면 이런 모습입니다. 유럽 증시도 안정을 되찾는 모습, 하지만 답답한 그런 구간입니다. 어딘가를 넘어가야 이제 급등을 하거나 그러겠죠. 그죠? 유럽 증시 모양 그냥 간단하게 살펴만 보면 될 것 같고, 금리하고 달러 좀 살펴볼게요. 이거 10년물 국채입니다. 10년물 국채. 그죠? 미국 10년물 국채인데, 좋다고 해서 어젯밤에 막 올랐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파월 의장이 언급을 해줬고, 미국 경제는 괜찮다라고 하고 있고, 어쨌든 뭐 고용에도 신경 쓰겠다. 그래서 그만큼 인플레이션에 대한 자신 있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당연히 채권 시장은 호재입니다. 다만 이쯤에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채권 시장은 이미 많이 움직였어요. 이미 FOMC 회의 한참 전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지금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조정이 심화되고 확산되려고 한다라고 말씀드렸던 순간에, 근데 이미 채권 시장은 지 혼자 먼저 조정을 끝냈다라 말씀드렸거든요. 먼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먼저 올라가기 시작했고, 먼저 제법 오랫동안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FOMC 회의 같은 대놓고 이런 중요한 이벤트 같은 것은 오히려 재료 노출 그런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이미 금리를 인하하고 어쩌고저쩌고 할 각종 좋은 거는 다 반영이 어느 정도 좀 돼 있는 부담스러운 가격대라고 보여집니다. 여기가 지금 이 자리가 지금 전고점이기도 하고요. 위쪽으로도 계속 저항이 있기도 하고요. 어쨌든 뭐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거지 금리 인하를 실질적으로 하진 않았잖아요. 기대감만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라도 어쨌든 지금 이 정도 가격대는 좀 단기 고점 이런 거를 좀 염두를 해야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제 채권 투자 더 이상 이제 금리가 떨어진다라고 계속해서 여기서도 이제 공격적으로 보는 것은 조금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채권 시장은 어느 정도 낙관적인 움직임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은 FOMC라는 거 중요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재료 노출의 개념으로 해석이 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리고 뭐 물론 이제 물론 이런 거 약간 신뢰성은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장대 양봉과 함께 거래량이 좀 급등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어쨌든 이런 것들은 단기 고점 그런 가능성, 단기 고점이 아니고 자칫 잘못하면 중기적인 고점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 조금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채권 시장의 낙관론은 약간 좀 도를 좀 넘어서는 듯한 모습입니다. 어젯밤에 뭐 달러는 좀 약세가 나왔죠. 그죠? 금리 인하한다 그래서 달러 약세가 나왔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그 유로화 약세, 달러와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외환 시장은 계속해서 답답합니다. 외환 시장 잠깐 달러 인덱스 모양 좀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런 모습이에요. 전반적으로 뭐 달러가 찔찔찔찔 아래로 좀 꺼지고 있긴 한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유로존 분위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아래쪽으로 공격적으로 떨어지지도 공격적으로 위로 올라가지도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외환 시장은 현재 별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재미있는 거는 어젯밤 엔화의 움직임이 급격했다는 거 좀 봐야 되겠는데요. 엔화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제가 이 정도 자리가 일단 박스권으로 일단 보고 있는데, 어제 정작 그 일본이 금리 인상했다라는 소식에는 특별한 반응이 없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FOMC 회의가 끝나고 나서 이제 급락을 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확실히 미국이 중요해요. 이런 엔화나 이런 환율에는 미국의 움직임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급락을 하긴 했는데 솔직히 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얘도 지금 이미 엔화가 좀 많이 떨어졌었고 어제 BOJ 있었고 FOMC 회의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더 떨어진 거라서 제 생각에 이거는 약간 언더슈팅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이쪽 뭐 엔화나 위안화나 뭐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나 전반적으로 박스권 일단은 좀 예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박스권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얘네는요. 크게 움직이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미 먼저 움직이고 있었고 좀 약간 슈팅성 움직임이 좀 있었으니 좀 하여튼 계속 이대로 진행한다. 최소한 이 정도 움직였으면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좀 기대할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환율 시장은 계속해서 외환 시장은 좀 답답한 흐름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일단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위안화도 어젯밤 강세 흐름 나타났는데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위안화도 보시다시피 답답한 뭐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이런 거 보시면 오늘 이제 아무래도 시장이 안정되니까 얘도 쿵 하고 떨어져서 환율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긴 좀 어렵다. 위쪽에 저항을 많이 확인을 했는데요. 그래도 그렇다라고 제가 아래로 많이 내려오기도 어려운 결국 답답한 구간이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환율은 답답하다. 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반등시 매도 전략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반등시 매도. 추격이 아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코스피 같은 거 움직임을 보시면은 올랐다 확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은 추격 같은 건 조금 좀 그럴 수 있다. 다만 이제 코스닥은 어제 시세가 좀 안 났었는데 오늘 이제 슬슬 시세가 좀 나고 있고 잘 올라가고 있으니까 하여튼 뭐 눌림시 매수 뭐 이런 게 맞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잘 보셔야 되는 건 2차전지 친구들 좀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2차전지 업종지수 이런 것들을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지금 위험한 뭐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2차전지 친구들이 살아나고 그러려면 오늘 살아나야 돼요. 개인적으로는 살아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시장 분위기가 워낙 낙관적이니까 5일선에 안착을 하면서 이제 오늘쯤은 이제 2차전지 친구들이 살아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근데 아직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일단 살아날 거라고 가정을 깔고 보긴 하는데 2차전지 친구들 좀 잘 봐야 되겠습니다. 아마 근데 코스닥이 워낙 시장 분위기가 좋으니까 2차전지를 빼놓고 가긴 좀 어려울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2차전지 친구들이 좀 분위기가 안 좋았죠. 이거 LG에너지 솔루션이고요. 어제 막 급락을 했었는데 급락을 하더라도 이 중요한 지켜야 될 자리는 일단 다 지키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아직은 뭐 괜찮다라 말씀드렸거든요. 2차전지 친구들이 괜찮으려면 오늘은 꼭 좀 상승을 해줘야 되는 그런 결정적인 날이라고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 어제 삼성 SDI는 좀 약간 투매성 흐름이 살짝 나타나긴 했는데요. 그래서 일단 얘 입장에서도 그래요. 오늘도 하락하면은 이건 더 빠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2차전지 친구들이 좋을 리가 없겠죠. 하여튼 그래서 아무튼 오늘 2차전지 친구들은 오늘은 좀 반드시 좀 상승해 주는 게 중요한 날이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이러한 업종 지수들이 위쪽으로 올라와 주느냐 안 올라와 주느냐 이게 좀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은 한국에 있는 이런 종목들은 이미 좀 많이 해먹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조금 좀 이제 별로 좀 메리트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좀 있긴 있고요. 오늘 뭐 보면은 보자. 오늘 참 요즘에 금리나 뭐 기대감 이런 걸로 인해 갖고 바이오들이 그래도 조금 좀 힘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요건 이제 코덱스 요즘 보시면 이 바이오 그러니까 뭐 제약 바이오들이 조금 힘을 쓰는 것 같긴 합니다. 전반적으로 업종 지수가 좀 강한 모습들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하여튼 요즘에 제약 바이오가 조금 좀 잘 나가는 그런 게 있다. 참고적으로 좀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금융주가 어디 있었는데 잠시만요. 이거 보이지가 않네. 여기 있구나. 금융주 같은 것들도 일단은 뭐 제 생각엔 반도체보다는 그래도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이거 금융주 업종지수죠. 업종지수 보시면 이런 것들 좀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반도체보다는 일단 그런 쪽들. 지금 뭐 물론 이제 미국은 다시 AI 반도체나 이런 쪽이 잘 나갈 수 있지만은 한국은 계속해서 반도체가 잘 나가기에는 이게 삼성전자가 이 위쪽에 저항이 워낙 많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래서 좀 한국 증시에서 반도체 종목 이런 거 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 이런 걸 하기에는 조금 좀 부담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차라리 이런 상황이 다른 종목들에는 더 좋죠, 뭐, 그죠? 반도체가 좀 적게 올라야 다른 종목들로 좀 돈이 갈 수 있으니까. 오늘 보시면 코스피 코스닥 분위기 좋은데, 보시면 여러 가지 업종 지수들을 제가 이거 쭉 모아놓은 화면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지금, 여기서 지금 확인을 해보면은 여러 가지 업종 지수들이 전반적으로 다 분위기가 좀 괜찮습니다. 전반적으로 빨간불이 많이 들어와 있죠. 파란불보다는요. 이게 결과적으로 이게 결과적으로 반도체가 약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상황은 일반 개인 투자자 분들께는 더 긍정적인 소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인 내용들 일단 다 말씀을 좀 드린 것 같고, 오늘 정작 한국 반도체들은 다 빠지고 있네요. 하여튼 근데 반도체들도 이제 미국 반도체들 살아나고 있으니까 눌림시 매수 전략 이런 게 일단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조정이 끝났다. 이게 눌림시 매수다. 뭐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